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났더니 대출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랍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대출 시장,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극한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최근에 이 혼란이 왜 시작됐는지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혼란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명한 역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때는 1995년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가 주석 마오쩌둥은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참새들이 나다를 쪼아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참새를 보면 아유 귀엽네 하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범상치 않은 지도자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참새를 가리키면서 중국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마디를 하는데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가 인민들이 먹을 곡식을 쪼아 먹는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인민들이 총동원돼서 대대적인 참새잡기 운동을 벌입니다. 새총을 쏘고 참새가 좀 앉아서 쉬려고 하면 깃발을 흔들고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질러서 완전히 탈진을 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참새를 대량 학살해버립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잡은 참새 수가 2억 1천만 마리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참새를 박멸시켜버렸으니까 쌀 수확량이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도리어 중국엔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참새가 없어지자 참새가 잡아먹는 벌레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곡식을 갉아먹었고 자라난 벼들조차도 태반이 괴사한 상태였거든요. 그 결과 3년간 중국에서는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최대 6천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4,800만 명 정도거든요. 무능한 권력자의 단순 무식한 지시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역사 여기를 꺼내냐라고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참새잡기 운동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 금감원이란 조직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은행에선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금감원이 작심하고 개입해서 털면 멀쩡한 은행들이 거의 남아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거기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역사상 처음 있는 검사 출신 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안 그래도 까다로운 기관인데 사람까지 완전 정권 실세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발발발발 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원장이 금감원 고유의 역할을 한참 벗어난 말들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은행권 대출 정책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가계대출과 관련된 이 원장의 메시지는 7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 자리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곧바로 금감원은 은행들을 소집해서 긴급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야금야금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이자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국내 5대 은행이 7월부터 8월 사이 금리를 인상한 횟수만 총 22차례에 달합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손쉽게 돈을 버는 사이
진짜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버렸으니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원장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은행의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손쉽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은행에 대한 개입을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때부터 패닉에 걸린 은행들은 릴레이 대출 쪼이기에 나섭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대출이란 대출은 전부 다 틀어먹는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이 이복현 원장이 방송에 나온 이후 불과 열흘 사이에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놓은 숫자가 무려 30여 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갑자기 공산당 참새 잡듯이 무작위로 조여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지방에서 잠깐 이사를 가야 돼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자녀 결혼이나 병원비처럼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예전에 주택 구입 계약을 미리 해뒀다가 잔금을 늦게 치르기로 했던 사람들 등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일순간에 위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출 절벽을 피해서 은행을 뺑뺑이 돌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사,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우회 창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들 역시 최근 들어서 은행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 둘씩 대출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있어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결국 금감원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원장은 9월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대해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1주택자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는 무조건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없었다라며 사실상 또다시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은행 탓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대해 온갖 겁박을 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내주지 않고 있는 데다가 뭔가 비난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의 팔만 비틀어대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9월 10일에는 이복현 원장이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 기준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구제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국과 은행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지침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이번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김 위원장은 9월 6일에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마친 뒤 별도 브리핑을 열고 가계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관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자율적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정부가 뭔가 총대를 메고 대출 기준을 정해줬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걸 책임져야 되니까 요거 안 먹게 은행 니들이 알아서 눈치껏 좀 잘 해봐라 라는 거죠. 이렇게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출 시장의 혼란을 은행권에게다 떠넘겨버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9월 첫째 주까지 벌어진 일들이고요. 보시다시피 금융당국이 책임없이 오락가락한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대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당장에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될 경우 전세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은행권의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게 돼버리면 남아있는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이에 따라 전세값은 더욱 상승할 여지가 커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타이밍마저도 안 좋습니다. 여기다가 원래 전세로 나올 예정이었던 매물도 대출이 안 되니까 반전세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월세 가격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월세에 비해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월세는 매달 큰 지출이 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빠져서 돈을 모으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단계적으로 갈아타면서 자산을 서서히 불려나가는 일종의 주거사다리가 보편화됐었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롤러코스터 정책을 내면서 이러한 공식이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불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방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방에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버리면 이미 침체 상황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수도권보다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출 제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래 자체가 멈춰져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이 은행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부동산 대출 시장이 한두 달 만에 완전히 교란돼 버린 상태다. 두 번째, 이 원장의 엄포에 놀란 은행들이 아예 일괄적으로 대출기를 틀어 막아버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졌고, 그러자 이복현 원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순식간에 태세를 다시 전환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나마 금감 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실수요자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려는 찰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또다시 은행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버리면서 부동산 대출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오늘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그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 제한 조치 상황,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목적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무능한 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최고위급 금융실권자의 말이 수시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데다 뭔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지난 정부가 섣부른 규제를 남발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걸 봐놓고도 은행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구잡이식 규제가 나오는 걸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라는 게 없나,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상황들을 잘 인지해 두면서 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주목해 보시고 이에 따라 맞는 대응책을 서둘러서 수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